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병원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최소 500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환자와 의료진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피난왔던 민간인이 여러 명 있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이 극단적인 비극 앞에 전 세계가 경악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뉴스9은 그 충격적인 현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보도에 김자민 기자입니다.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병원 앞 공터는 시신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가자시티의 알-아흘리 아랍병원에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최소 500명에 이릅니다. We couldn't count the people because most of them has a lot of parts of the bodies. Minimum 30%, 40% of them are children.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곳 역시 대부분의 의료품이 바닥났고 발전기 연료도 오늘 내로 떨어질 위기입니다. 팔레스타인 당국과 하마스는 폭발의 원인이 이스라엘 공습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ما جرى هذه الليلة فاجعة كبيرة ومجزرة حرب بشعة لا يمكن السكوت عنها أو أن نجعلها تمر دون حساب. 이스라엘군은 자국 영토 쪽으로 향하던 로켓이 가자 지구로 떨어져 폭발하는 영상을 증거로 공개하며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 정파 이슬람 지하드의 로켓 불발탄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I repeat, this is the responsibility of Islamic Jihad that killed innocents in the hospital in Gaza. 전쟁 발발 이후 최대의 민간인 희생을 낳은 이번 사태가 누구의 책임이냐에 따라 전쟁의 향방과 정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중동의 먹구름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비등점을 향해 가던 이슬람권의 반이스라엘 정서가 폭발했고 전쟁이 중동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관건은 또 다른 이슬람 무장 세력 헤즈볼라와 이란의 움직임입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라말라 광장. 가자지구 병원 공습에 분노한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합니다. All of them of civilians who were displaced from the north and they have nowhere to go except to be in the garden and the yard of the hospital. Totally were killed. 이란 시위대는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웠고 요르단에선 시위대가 이스라엘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병원 참사가 이스라엘 소행이라 주장하며 이번 사건을 이슬람권 단합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أدعو شعوب الأمة العربية والإسلامية جمعاء إلى الخروج الآن تنديدا بهذه المجزرة. 실제 반이스라엘 시위는 요르단과 레바논, 이라크 등 이슬람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까지 내일을 분노의 날로 삼자고 선동하고 있어 확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미 지난 8일부터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며 제2전선을 형성해 왔습니다. 전쟁 개입 가능성을 거듭 시사해왔던 이란 또한 시간은 끝났다며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맞서야 한다고 밝혀 중동 상황은 시계제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방문도 시작부터 어그러졌습니다. 확전을 막기 위해 이슬람 국가들과 가지려 했던 사자회담이 전격 취소됐고 결국 이스라엘만 방문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방문 직전에 병원 공습이라는 반인도적 전쟁 범죄가 발생한 것도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아비브에 도착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고 마중 나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포옹합니다. 네타냐후는 바이든 방문과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The world sees that support and the moral clarity that you have demonstrated from the moment Israel was attacked. 바이든도 하마스를 규탄하며 가자 병원 폭발 사고가 이스라엘 소행이 아닌 걸로 보인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I was deeply saddened and outraged by the explosion at the hospital in Gaza yesterday. And based on what I've seen, it appears as though it was done by the other team, not you. 그러면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국민 전체를 대표하진 않는다며 확전 자제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은 당초 요르단으로도 이동해 요르단과 이집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자들과도 만날 계획이었지만 가자지구 병원 폭발로 중동 지역 여론이 나빠지면서 출발 직전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지지와 팔레스타인 인도적 지원 논의라는 균형을 맞추려던 구상이 어그러진 겁니다. كما اتفقت مع الأشقاء في الأردن ومصر على إلغاء القمة المقررة في عمان اليوم مع الرئيس بايدن. 미국의 중동 리더십 위기 속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반서방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천명한 뒤에 그 논란과 파장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사 부족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5만 8천 명이 사는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동네에 입원 가능한 소아과 병원이 딱 한 곳뿐이라고 해서 차정성 기자가 오늘 아침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5살 수빈이와 1살 채빈이는 사흘 전부터 콧물, 기침 등 감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아빠가 병원 문 열기 30분 전에 달려왔지만 대기 순번은 4번입니다. 대기줄은 진료 시작 2시간 전인 7시부터 만들어집니다. 어린이집 보낼 시간도 좀 애매해지고 또 저희도 이제 좀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걸 좀 감안해서 일찍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오늘은 나은 편이고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땐 4시간 대기도 예사입니다. 병원이 적고 의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적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죠. 광명시 소아동엔 5만 8천 명이 살고 있는데 입원 가능한 소아과 병원은 이곳뿐입니다. 문제는 소아과 오픈런이 갈수록 심각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최근 4년 새 70% 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소아과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 걸로 돼 있고 심지어 그나마 지원하셨던 분들도 1, 2년차 때 대부분 다 그만두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소아과 등 필수 의료 지원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내일 전략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초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규모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일단 내일 발표해서 정원 쪽은 빠졌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최원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전국 의대 40곳 가운데 17곳은 정원이 50명도 안 되는 미니 의대입니다. 모두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데 그나마 학생 절반 정도는 수련만 마치고 서울로 갑니다. 투입은 더 적고 또 지방에 살고 의료인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명동 지역에는 사실은 완전히 의료 공백 부분이거든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37명으로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경북은 1.38명, 세종은 1.23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내일 의료전략회의에서 지방 국립대병원과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 의지도 밝힐 예정이지만 증원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반발하는 의협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칫 이번에도 의대 정원 확대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2012년과 2020년에 정부가 포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다시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의협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다며 다음 달 2일 의정협의체에 참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행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당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를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여기까지 나가기엔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전남지역 의원들은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남에만 의대가 없다며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민 다 죽는다. 의과대학 신설하라. 신설하라. 신설하라.
하지만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희 의원은 목포대, 순천이 지역구인 소병철 의원은 순천대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삭발식도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따로 했습니다. 목포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봐줄 병원이 없어서 다시 광주를 향하는 그 마음, 그 절박한 마음 사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천 시민에게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신설되지 않으면 의사 증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의대 증원을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복무를 의무화하는 지역 의사제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증원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등을 함께 추진하다 의료계 반발로 실패했던 전철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글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저 야당의 이야기니까 진지하게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의사단체 반발이 큰 공공의대까지 논의하면 설득이 더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서비스 분야는 소비자 입장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의 주도권이 의사, 변호사 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는 뜻이죠. 수를 늘려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오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글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직장인 익명 앱에 올라온 글인데요. 변호사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변호사 정원이 늘어난 뒤 금전적으로는 힘들어졌지만 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아졌고 서비스 질도 예전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요자들에게는 이득이라는 건데요. 한때 댓글이 1,300개 넘게 달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결국은 의사 수도 좀 늘리는 게 좋다 이런 취지의 글을 갖군요. 그런데 이 주장이 맞긴 맞습니까? 네, 우선 변호사 수가 확 늘어난 건 맞습니다. 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2013년 15,000명 정도였던 변호사 수는 올해 이 34,000명으로 증가해서 10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 산업 규모도 눈에 띄게 성장했는데요.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지난해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 3조 원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 한 사람당 평균 매출은 10년 전과 차이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의 질이 좋아졌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까? 네,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변호가 필요한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는 줄었지만 이 동시에 법적 분쟁이 지나치게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예. 저가 수임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직의 숫자가 늘어났을 때 소비자한테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좀 보장이 되어야 좋은 인재들이 전문가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발생할 수가 있죠.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이렇게 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안에서도 의사 수를 무작정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의료진 급여와 근무 환경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의 공공의료나 지역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 인간으로 살아가는 개인 삶이 없어지잖아요. 외과기가 맨날 당직 쓰고 수술 길게 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도도 갖춰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료를 대상으로 형사 범죄화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의료진의 급여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주장을 자꾸 하는데 이건 좀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임명직 지도부 총사퇴와 후속 인선 잡음에 시달렸던 여권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며 수습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김기현 2기 지도부와 점심을 함께했고 자신부터 반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건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정부의 반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 이어 이틀 연속 여당 2기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민심과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 절대 다수라 어렵다는 변명도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위 당정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2일 첫 당정을 갖습니다. 당정 민생 관련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된다는데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주요 민생 정책을 당이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공개한 건 당 중심의 쇄신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소통 행보에 주력하는 방안의 하나로 다음 달 초부터 매주 현장을 찾아 국민과 직접 만나는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권의 위기와 맞물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과 대통령이 변화해야만 하는 마감 시한까지 제시했는데 결국 탈당의 명분 쌓기에 들어간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죠.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동시에 있지만 이래저래 여권 내부가 뒤숭숭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총선 수도권 승리의 해법은 대구 표심의 변화와 중도층 잡기라고 했습니다. 수도권과 젊은 세대 그리고 중도층에 집중해서 승리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이길 수 있는 보수의 알을 풀 것이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예전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 출마 의사를 재확인하면서도 당 변화의 마지노선을 12월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도 12월 탈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12월까지 기다려도 안 될 때는 그럼 선택지는 늘 다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거죠. 이를 두고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두 정치인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 탈당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 지도부에선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을 받고도 낙선하는 시나리오 대신 명분을 만들어 탈당해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생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내리 3번 낙선한 서울 노원병은 야권 강세 지역인데다 지역구 통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출범을 목표로 혁신위원회 인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러나 강서 전투에서 이긴 민주당의 내부 사정도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폭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통합과 화합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총선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 결국은 민주당도 계파 갈등으로 다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립니다. 가결 투표 자체를 징계하진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해당 행위는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발끈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이상민 의원도 지금 징계를 논의할 때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결파 5인 징계 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사이 송갑석 최고위원 사태로 20일 넘게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도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성 원외 인사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후임으로 거론되는데 친이낙연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오는 20일 재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당무 복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의혹을 폭로했던 공익제보자가 오늘 스스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내일 열릴 국민권익위 국정감사 때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연 거죠. 이 대표가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 씨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조명연 씨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조 씨는 당초 내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뒤늦게 반대하며 무산됐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조 씨가 언론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건 의혹을 폭로한 지 1년 8개월여 만입니다. 조 씨는 이 대표 부부가 혈세를 사적으로 쓰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적인 심부름과 관련해 그동안 폭로되지 않았던 추가 증거 자료들도 공개했습니다. 도청 의무실에서 당시 이 지사의 당뇨약을 대신 받아오거나 제수용품, 샴푸 등을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 사진들입니다.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공무원 배모 씨에게 법인카드를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을 하고 오겠다고 보고했던 SNS 대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표 측은 국면 전환을 위한 여당발 정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수원 전세 사기 관련 소식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취재 과정에서 황당한 피해 상황이 발견됐습니다. 아예 등기가 없는 집에 사는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대체 뭘 하고 있었나 싶은데 경찰도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구자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2세대가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세입자 A씨는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등기를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6,8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세대의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제 호수를 아무리 찍어도 등기부 등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불법 거주래요. 이 건물에서만 5세대가 등기에 없었습니다.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등기를 보여주지 않고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다고 호소합니다. 등기가 없는 세대 여러 곳에 전세 계약을 중개했던 사무실은 2달여 전에 이미 폐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본을 명확히 확인해주지 않은 것은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알고도 그런 부분을 속여서 계약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대항력 취득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등기에 없는 세대다 보니 피해자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호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걱정했으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있으라고 걱정해서 받아갖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경찰은 오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확한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달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지라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승객 반발도 예상됩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사측의 인력 감축안을 규탄합니다. 노조는 인력 감축이 결국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합니다. 인력 감축만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 서울교통공사 노조들은 수용할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연간 1조 원대 적자가 이어져 대규모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조 6,800여억 원에 달합니다. 사측은 2026년까지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정원의 13.5%에 해당하는 2,200여 명의 인력을 줄일 계획입니다.
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 양측이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사측은 총파업이 시작되더라도 필수 유지 업무 제도에 따라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노사가 총파업 전까지 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 막판 협상 타결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올해 초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SM 인수전에 뛰어든 경쟁업체의 매수를 막으려고 수천억 원을 투입해서 주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 과정에 관여한 카카오 핵심 임직원이 구속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인 배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들어섭니다. 배 씨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쟁탈 과정에서 주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공개매수 방해했는지 계획이 있었나요? 김범수 창업자도 알고 있었나요? 같은 혐의를 받는 투자전략실장과 투자전략부문장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이들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고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월 초 10만 원이 안 되던 SM 주가는 한 달 만에 60% 폭등해 16만 원에 육박하면서 하이브가 제안한 공개 매수가 12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는데 금감원은 이들이 2,400억 원을 투입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결국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3월 말 SM 지분 39.8%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피의자들은 앞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합법적 장내 주식 매수일 뿐 시세 조종은 없었다는 겁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쳐 김범수 창업자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북한 공작원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달러와 마약류 의약품을 지원해온 50대 사업가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업가는 IT 업체 대표였는데요. 이 대표가 자그마치 7년 동안 식당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전정원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0대 사업가 A씨가 미얀마에 있는 북한 식당을 처음 방문한 건 2016년. 북한 유명 식당 청류관 해외 분점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부사장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이었습니다. A씨는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지만 방문을 멈추지 않았고 식당이 라오스와 중국 단둥으로 옮긴 뒤에도 계속 찾아갔습니다. A씨는 식당 운영에 보태라며 4,800달러와 생필품, 공연 용품까지 공급했는데 돈 일부는 북한으로 건네졌습니다. 특히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북한 기념일엔 꽃을 들고 식당을 찾는가 하면 채팅 기록을 삭제하라는 등 부사장 지시를 따른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식당 종업원과의 애정관계 때문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부사장도 평양에 있는 손주딸만 아니면 소녀딸만 아니면은 탈북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A씨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IT 프로그램을 납품해온 업체 대표. 경찰은 A씨를 국가보안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추가로 북한에 빼돌린 기밀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 수용됐던 탈북민들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대거 강제 북송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내 다른 탈북민의 안전이 우려됐는데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참상을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탈북민 5만 명 정도가 강제 노동이나 인신매매 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태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북중 접경지 창바이에서 1,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허베이성의 한 시골 마을. 40대 탈북 여성 이모 씨는 지난 2017년 한국에 가기 위해 탈북했지만 브로커에게 납치돼 8만 5천 위안, 우리 돈 1,500여만 원의 매매혼을 당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모진 매질을 당하다 도주했지만 신분증이 없는 탓에 취직길이 막히면서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탈북한 북한 주민 5명도 4살 아이에게 우유 한 모금 못 먹일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며 거미줄이라도 잡아야 하는 처지라고 했습니다. 중국에는 이렇게 감금과 폭력에 시달리며 생활 중인 탈북민들이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이 반드시 잡아서 북한으로 보내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지금 잡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송과 관련된 인원은 더 많아질 것으로. 한국을 찾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납북자 가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추가 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납북자 군포로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 이번 유엔 본부에 자기가 다음 주에 참석한대요. 거기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는 우리가 매우 걱정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제 곧 김장철이죠. 너무 올라 걱정이었던 배추값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고추와 생강, 대파 등 김장 재료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김장을 포기하는 사람이 느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윤재민 기자가 재래시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농산물 시장. 김장철을 앞두고 있지만 손님이 거의 없어 한산하기만 합니다. 간간히 보이는 손님들도 물건을 집었다가 비싼 가격에 이내 내려놓습니다. 안 할 수는 없죠. 해마다 해먹은 사람이니까 양은 좀 줄죠.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요. 한 달 만에 20% 넘게 오르며 최고점을 찍었던 배추 가격은 가을 배추가 출하되며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양념 재료들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김장에 꼭 필요한 말린 고추 가격은 한 근에 평균 18,290원. 작년보다 2,000원 넘게 올랐고 생강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쪽파도 1년 전에 비해 35.9% 비싸졌고 대파가 23.1%, 열무는 26.2%가 오르는 등 안 오른 걸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600g 한 근에 한 1,000원가량 올랐죠. 1,000원이면 또 많이 오른 거죠. 비싼 가격에서 또 1,000원이 올라버리니까. 문제는 가을 배추가 계속 출하되는 배추와 달리 이미 수확을 마친 고추 등 김장 재료의 가격은 당분간 떨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김장 재료의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방안 등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최근 6년 사이 침대값이 30%가량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나 보니까 침대 스프링에 들어가는 철강선 제조사들이 가격을 담합한 것도 한 요인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제조사에 548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침대를 파는 한 매장입니다. 침대 스프링 등이 진열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다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 제강사들이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대 스프링의 경우 2016년 킬로그램당 660원 하던 것이 2022년엔 1,460원으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침대 완제품의 가격은 30%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침대 스프링 가격과 인건비 등이 오른 결과입니다. 이뿐 아니라 차량 부품과 전선 등에 대해 약 6년 동안 13차례 모임을 갖고 가격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자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농자재용 도금선이 62%, 전선용 도금 연선이 41% 오르는 등 관련 제품의 가격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담합 근절을 위해 2012년 12월 과징금 기준 상한을 2배로 올린 이후 첫 제재에서 공정위는 고려제강 등 10개사에 과징금 548억 원을 매기고 담합 정도가 심한 6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한수원의 적자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지난 정부 당시 확장된 태양광 사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죠. 전남 신안군에 들어설 태양광 발전단지도 한수원이 주도한 곳 중에서 하나인데요. 당시 한수원은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서 한수원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계약을 시행사와 맺었지만 단지 건설 이후에는 운영을 민간업체에 넘겨버렸습니다. 한 해 걷어들일 수 있는 고정 수입 33억 원을 포기한 것이기도 한데요. 한수원이 왜 이런 사업 행태를 보인 건지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넓은 염전이 펼쳐져 있던 전남 신안군 비금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한수원은 비금도에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 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한수원은 2020년 사업을 추진하며 한수원이 직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겠다는 협약을 주민들이 참여한 특수목적 법인과 맺었습니다. 한수원이 직접 나서자 3개월 만에 출자금 410억 원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업체에 넘겨버렸습니다. 20년간 매년 33억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보장돼 있었지만 800억 원의 매출을 포기하면서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포기를 하고 민간기업에 몰아주기를 함으로써 민간기업과 한수원 간에 카르텔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한수원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관련 부서에서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이 지명자는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윤 대통령과는 대학 같은 학번 동기여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이 될 때 이미 국회 검증을 받은 바 있어서 민주당도 고민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낸 정통 법관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소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통령실은 이 재판관이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며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였고 또 실력과 인품을 갖추신 명망 있는 법조인이십니다. 이 지명자는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재판관에 취임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유아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합헌 의견을 냈고 공수처 설립 법률은 권력 분립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헌재소장은 관례상 재판관으로 남은 임기만 하고 퇴임하는데 이 지명자 자녀 임기는 11개월이어서 1년 헌재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6년 연임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연임 여부를 말하는 건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 지명자가 윤 대통령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라며 강도 높은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그동안은 저성능 반도체까지는 중국 수출을 허용해 왔는데 그마저 못하게 하는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씨를 말리겠다는 전략 같은데 그 여파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성능이 낮은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내놓은 대중국 수출 규제 이후 추가 통제로 사실상 슈퍼컴퓨터에 쓰일 수 있는 AI 칩에 대한 전면 수출 통제입니다. 중국으로 재수출될 위험이 큰 40여 개 국가도 정해 이 나라로 수출할 때는 추가로 라이센스를 받겠습니다. The whole purpose of the CHIPS program is national security. And so we have to be absolutely vigilant that not a penny of this helps China to get ahead of us. 반도체 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AI 반도체 1위 기업이자 중국 수출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발표 이후 주가가 7.8%까지 하락했고 반도체 종목 30개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리 돈 약 100조 원의 시장 가치가 날아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업체들은 AI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주변에 메모리칩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반도체 기업에게는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격화되는 미중 공급망 갈등이 언제든 주변국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노후단지 내에 있는 상가도 몸값이 뛰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가 투자가 이 재건축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의 꼼수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인 건지 백대우 기자가 설명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41년 전에 지어진 구축 상가지만 제곱미터당 매매가가 1억 3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지은 지 38년 된 강남권의 또 다른 단지 내 상가도 전용 5제곱미터가 각각 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 내 상가에 뭉칫돈이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거래된 단지 내 상가의 제곱미터당 매매가 상위 10위는 모두 서울 강남구의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했습니다. 오래된 상가를 매입하면 해당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갔을 때 분양권을 기대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린 겁니다. 나중에 입주권에 대한 그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흘려 들어오는데 언젠가는 그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쪼개기 거래도 활발합니다. 현행법상 지분이 3.3제곱미터가 안 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 점포 지분을 2명이 나눠 갖는 꼼수가 나오는 겁니다. 쪼개기 거래가 성행하면 조합원이 늘어난 만큼 분쟁 가능성도 커져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을 쪼갠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지만 거래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큰 수익이 기대되는 단지는 권리 산정일을 지자체장 고시일로 앞당겨도 쪼개기 매매를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과소필지 소유자는 주택 보상을 금하거나 분양권 등에 제약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우리 경제를 뒤흔들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대출 중에서 사고로 연결된 규모가 9개월 만에 무려 27배로 급증한 겁니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조치가 오히려 부실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 건설 현장. 내년 상반기에 음악 전문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자력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자체와의 인허가 갈등에 고금리와 공사비, 인건비 급등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위기에 빠진 건설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합동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했는데 이곳을 포함해 총 34개 사업장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대출 가운데 연체 등 사고가 난 규모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1,458억 원, 55억 원에 그쳤던 지난해 전체 규모의 27배 달합니다. 공사가 빚을 대신 갚는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심사 강화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합니다.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부실 사업장에 산소 호흡기만 달아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도 있고요. 부실 기업을 가려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부와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없는 PF 대출은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매년 15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리는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세르주 블로크가 첫 개인전을 기념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예술과 창의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는데요.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빨간 선을 발견한 아이. 선은 아이와 함께 자라고 예술작품이 되어 다른 누군가를 웃게 하기도 합니다. 어느덧 노인이 된 아이는 자기 몫의 선을 잘라내 어린이에게 선물하고 길을 떠납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진 세르주 블로크의 이 작품에서 선은 재능입니다. 작품에서처럼 블로크는 주어진 재능을 활용해 수많은 독자에게 기쁨을 선사해왔습니다. qui permet de raconter. Et ce qui est effectivement le plus important, c'est ce qu'on raconte. 타임즈, 르몽드 같은 잡지 표지 작업부터 유명 브랜드와의 협업까지 그의 작업은 범주도 경계도 없습니다. 한국 첫 개인전을 기념해 캘리그라피 작가와 즉석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시도인 까닭입니다. La créativité, c'est une recherche de liberté, se sentir libre pour partager. 보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며 그린다는 작가. 기쁨과 웃음의 화가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10월 A매치 2경기에서 10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등 최정예 선수들이 모두 모여 만들어낸 결과인데다가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한 것으로 평가돼서 클린스만호 분위기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그야말로 골잔치였습니다.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등 5명의 선수들이 골맛을 보며 6대0 대승을 합작했습니다. 지난주 튀니지전 대승에 이어 이번 베트남전까지 한국은 무실점에 10골을 몰아치며 탄탄한 전력을 뽐냈습니다. 슛돌이 이강인은 2경기 연속골로 클린스만호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주장 손흥민과도 눈부신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축구 팬분들 그리고 모든 축구 팬들이 알 것 같아요. 너무 흥민이 형은 너무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베트남전 풀타임 출전에 1골 1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세계의 축구 스타였습니다. 심판의 퇴장을 취소해달라고 한 그의 배포에 베트남 축구협회는 아름다운 장면이었다라고 논평했고 경기 후에는 베트남 선수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많은 한국 팬분들 앞에서 제가 경기를 안 뛴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한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클린스만 감독은 외유 논란을 3연승의 성적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선수들도 클린스만 감독의 힘을 실었습니다. 솔직히 좋았던 감독님이 있나요, 여러분? 선수들이 좀 잘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 모의고사에서 합격점을 받은 클린스만호는 다음 달 싱가포르전을 시작으로 월드컵 예선에 돌입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Most wondered about man in America has gone missing tonight. 1994년 미국의 방송사들이 일제히 정규 방송을 접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차량 추격전을 생중계했습니다. 100km를 도주한 그때 체포된 운전자는 아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던 할리우드 스타 O.J. 심슨이었습니다. 그 도망자 심슨이 정작 무죄 판결을 받자 온 미국이 유전 무죄 논란으로 떠들썩했죠. 하지만 막대한 변호사비와 민사배상금을 대느라 알거지가 됐고 강도와 납치까지 저질러 결국 몰락했습니다. 그가 미식축구 최고 스타였음을 생각하면 인생 막장극이 따로 없습니다. 헐리우드에는 스포츠스타 출신 유명인이 적지 않습니다. 영국의 다이빙 선수였던 제이슨 스타뎀쯤을 빼면 대개는 프로 선수였죠. 우리 방송 연예 광고계에서도 최근 들어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스타로 떠오르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국민을 감동시킨 인간 승리 드라마의 명성과 호감을 바탕에 깔고 있으니 방송에서 이름알리기가 훨씬 쉬워진 탓일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를 갈구하는 이 바닥의 생리와도 맞아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큰 스포츠 이벤트가 끝나기 무섭게 금메달리스트를 중심으로 치열한 출연 섭외 경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항저우에서 빛난 별 안세영 선수에게도 당연히 방송, 광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에게 붙은 별명 국민 개념 선수다운 인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즐거운 비명 대신 잔잔한 글을 올려 모두 사양했습니다. 정말 많은 요청이 들어와 감사할 뿐이지만 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평범한 선수
안세영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뜻을 알렸죠. 모든 시간에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몸은 하나고 마음은 아직 여리어 이 모든 걸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합니다. 21살 앳된 그의 글에 흐르는 겸손과 배려, 분별과 자존, 부드러운 듯 묵직한 울림까지 모든 게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저우에서 떨쳤던 부상 투혼이 그가 내면에 쌓고 다져온 의지의 자연스러운 분출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천적으로 불렸던 중국 선수가 이런 축하글을 붙인 것도 이제는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결승이 끝나고 내가 나에게 활짝 웃자고 위로해줬지. 너는 진정한 챔피언이야. 축하해. 그가 묵묵히 걸어가는 목표는 올림픽과 아시아 선수권까지 마저 석권하는 4대 국제대회 그랜드슬램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이 모든 걸 이룬 것보다 더 값진 걸 얻었습니다. 젊음들에게는 힘을, 그리고 어른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만으로 그 이름 석자가 더없이 눈부시게 빛납니다. 잘했어, 세영아. 10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아름다운 21살이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반짝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먼저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북부부터 시작돼서 오전에는 그 외 중부지방, 밤에는 남부로도 확대되겠고요. 모레 새벽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지만 남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틀간 비의 양은 충청과 경북 서부 내륙에 5에서 40, 경기 남부와 강원, 전북에 5에서 3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가을비치고 요란스럽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강원과 경북 산지에서는 강한 바람도 가세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서울이 16도, 홍성 15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르는 곳도 있겠고요. 흐린 날씨 속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해상으로도 비가 내리고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짝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8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